뭐 그림에서 보듯이 한진해운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 강의는 이제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은퇴자 대상으로 은퇴에 대한 설계를 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시청에서 학교 선생님들 상대로 재무설계 강의 특강을 했던, 이렇게 해서 대상은 아주 다양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강의 내용은 주로 이런 내용을 합니다. 재테크와 재무설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다음 우리 직장인들이 급여를 받아서 현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재무목표 달성을, 제가 재무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재무설계는 재무목표 달성이 핵심이죠. 그래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올바른 자산 배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자산 배분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조금 현실성 있는 상품 위주로 강의는 하겠죠. 그리고 기간별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어떤 요령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연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게 수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시간 수업 내용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10시간 수업 또는 지금 제가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수업은 2시간씩 12번이니까 24시간 수업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내용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슈를 다루면서 강의도 하는데요. 이때 강의는 ETF를 어떤 ETF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자료로 수업을 진행했었네요. 그래서 우리 배웠죠. 수업 시간에 우리 ETF 배웠습니다. ETF 시장 돌풍을 일으킨 NH운용사라는 거 신문기사로 수업 시간 진행했는데, NH운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ETF가 지금 시장에서 돌풍이다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ETF 배웠단 말이죠. 맞죠? 근데 시장에서 ETF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된 펀드와도 비슷한 상품이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별 ETF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또 ETF 중 1조 원을 넘은 것은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200, KB자산운용의 KB스타 200 등 3개밖에 없었다. 뭐 이런 것들인데, ETF는 각 운용사에서 다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자산운용사에서는 코덱스라는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자산에서는 타이거라는 시리즈로, KB자산운용은 KB스타라는 자기들의 어떤 브랜드 명이 있습니다. ETF의 브랜드명.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신문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 내용에 해외 부동산 펀드가 사고가 났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죠. 그래서 우리가 펀드는 여러 가지를 투자하는 상품인데,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도 있고요.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도 있고요. 또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렇게 부동산 펀드도 있고, 원유에 투자하는 원유 펀드, 그 다음에 금에 투자하는 금 펀드, 골드 펀드, 또 심지어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물에 투자하는 물 펀드, 워터 펀드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펀드는. 근데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작년부터 해서 사고가 지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부동산 펀드 또 사고, 또 브라질 투자 DLS에서 이자 지급 유예 사태해서 DLS, DLF 다 지금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러한 내용을 신문을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전문가를 믿어서는 안 되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런 상품들이 어떠한 상품이고 위험 손실, 그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인지 판단 정도는 스스로가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5분위별 자산 현황도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나라 순자산 5분위별을 봤을 때
자산이 많은 군이 5분위입니다. 자산이 적은 분위를 1분위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순자산을 5분위로 이렇게 나눠보면 단위는 만원이고요. 1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자산은 3,500만원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5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2억 정도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분위에 해당하는 3,500만원의 자산 중에서 44%가 부동산이고요. 5분위에 해당하는 12억 중에 78%인 8억 9천만원 정도가 부동산이더라 해서 분위가 높아질수록, 즉 돈이 많을수록 부동산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은요, 평균은 전체 국민의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2019년도 통계청 자료 발표이기 때문에 제일 최근 자료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7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데 잘 살수록 4분위, 5분위 보시면 잘 살수록 부동산 비중은 더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고 있는 그 분들이 많다. 즉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17년 동안 금융에 대한 상담을 해왔지만 최근 5년 전부터 부동산을 공부하고 박사까지 부동산으로 전공을 하는 이유는 제가 만나는 고객들이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부동산을 알지 못하고는 고객 자산을 관리를 내가 현실적으로 도와드릴 수가 없더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역별 자산 현황입니다. 우리 부산 보이죠? 부산은 자산이 평균 3억 4천만원 정도 가구당 가지고 있다. 서울은 6억 정도, 세종은 5억 3천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인근 울산은 4억 3천, 경남은 3억 2천 정도. 그래서 한 가구당 자산이 한 3억에서 5억 수준으로 가지고 있구나. 우리도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들께서도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한 가구의 가장이 되거나 가정원이 되었을 때 우리 가정에도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의 자산을 가져야 평균이구나 라는 거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평균 주택 가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지방을 봐야 되겠죠. 지방의 평균 주택 가격을 보니까 아파트는 2억 정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그렇진 않죠. 그래서 지방 평균을 낸 거고요. 부산은 아파트 가격은 거의 수도권과 뭐 맞먹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억 8천 대 있는데 부산도 한 3, 4억 정도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재테크와 재무설계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죠.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남색 동그라미 원이 총 몇 개가 있는 것 같으세요? 숫자를 한번 맞춰 보십시오. 여러분들 눈에는 60개로 보이시나요? 또는 70개? 80개? 그렇다면 세기가 아직 어려우니까 제가 좀 쉽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제 몇 개로 보이시나요? 그럼 더 쉽게 이제 몇 개로 보이시나요? 이 페이지가 아마 제일 세기가 쉬울 것입니다. 3, 3은 9, 9개가 총 9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9, 9, 81, 81개의 원이 여기에는 있습니다. 여기 원의 숫자도
여기 원의 숫자도 다 동일하게 81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여기에 원을 세는 게 편하셨나요? 여기에 원의 숫자를 세는 게 편하셨나요? 여기에 원의 숫자를 세는 게 편하셨나요? 당연히 이 페이지에 원의 숫자를 세는 게 제일 편했을 겁니다. 우리가 돈의 관리도 이렇게 내가 나의 돈을 쉽게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재무설계. 그러니까 우리 돈을 관리할 때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냥 뺏어 쓰는, 월급 통장에도 돈이 찔끔, 소비 통장에도 돈이 찔끔, 저 통장에도 찔끔, 이 통장에도 돈이 찔끔 있어서 그냥 필요할 때 편하게 그냥 돈을 빼서 쓰다 보니까 내가 돈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본인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를 잘 해놓고,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고 내가 결혼할 때 이만큼 뺏어 쓰고, 집을 살 때 이만큼 뺏어 쓰고, 우리 첫째 아이 공부시킬 때 이만큼 뺏어 쓰고, 차를 살 때 이만큼 뺏어 쓰고, 또 집을 확장할 때 이만큼 뺏어 쓰고, 우리 아이 결혼시킬 때 이만큼 뺏어 쓰고, 해외여행 갈 때 이만큼 쓰고, 은퇴할 때 이만큼 쓴다라는 돈을 잘 구분해서 관리하면, 이렇게 잘 구분해서 목적에 맞게끔 관리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차질 없이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재무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건강관리랑 돈관리랑 동일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돈에 문제가 생기면 가난하게 됩니다. 둘 다 불행합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해야 되고요. 우리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둘 다 관리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는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필수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버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만큼 돈 관리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사실 목표입니다. 첫 번째, 물론 본인 목표 달성도 있고 가치관에 따라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급여를 10만 원 받고서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이 일단 내가 만족이 될 때 내 가치도 실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런 만큼 돈 관리를 잘해서 내가 일을 하는 보람도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사건, 사고, 사기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 이 회사에 투자를 한 저의 고객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회사에 투자를 한 제 지인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클라우드 펀딩 형태로 해서 수익률을 연에 5%, 7%, 10%, 15%까지도 수익을 준다라는 그런 투자 상품을 내세워서 굉장히 현혹시킨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해서 1억, 2억, 크게 5억까지도 날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 지금 계속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제가 알고 있는 사건 사고만도 2, 30군데가 넘으니까요. 우리나라에는 100군데도 넘는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되고,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다음은 라이프 사이클과 재무 목표입니다. 제가 재무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무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무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무 목표다. 그럼 재무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는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수입 곡선을 그립니다. 수입이 일을 하게 되면 늘어나고 은퇴를 하면 줄어들겠죠. 그리고 굽이굽이 우리는 이벤트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취업을 하면서 수입이 생기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결혼도 하고요. 첫째도 놓고요. 집도 사고요. 첫째가 초등학교도 가고요. 자녀가 대학도 가고요. 퇴직도 하고요. 자녀가 결혼도 하고요. 우리는 은퇴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출 곡선도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출도 같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서 우리는 소비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결혼해서 초반에는 이만큼 돈이 남아요. 번 돈에서 지출한 돈을 빼니까 이만큼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저축을 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버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나요.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서 적자, 마이너스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플러스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때 저축을 해놔야지 이때 메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은퇴를 하고 나서도 이때 저축을 해놓은 것으로 은퇴 준비까지도 해둬야지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업을 하면서 인생 전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내 인생에 어떤 돈들이 필요할까? 재무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 목표는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보자. 본인의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서 나는 언제 취업하고 결혼하고 집을 사고 일을 하고 은퇴를 하고 할까라는 나만의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보자. 그게 바로 재무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여를 받으면 재무 목표를 세운 다음에는 급여를 받게 되면 이 급여에서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비상금도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통장도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해서 현금 관리를 좀 잘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하는 돈 관리, 저축하고 투자하는 돈 관리, 그 다음 비상금 관리 이런 것들도 다 따로 하면서 통장 관리하는 게 현금 흐름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앞 페이지에서 투자를 이제 하기로 한 돈, 내가 만약에 200만원 정도를 벌었는데 한 달에 뭐 한 80만원 정도는 쓰고 그 다음에 한 100만원 정도는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한 20만원 정도는 비상금으로 넣어둔다고 했을 때 이 100만원 을 어떻게 저축을 할 것인가 투자를 할 것인가는 자산 배분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자산 배분은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산 배분은 여러 가지 자산군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거고 이 자산군들의 상관관계가 좀 적은 것들로 상관관계가 높은 걸로 투자를 하면 분산 투자가 안 되잖아요. 맞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상관관계가 낮은 것들로 분산 투자해서 여러 가지 자산군에 뭐 주식에 할 수도 있고요. 채권에 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에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른 자산군에 나누어서 자산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 자산 배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자산 배분에 따른 수익률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기간별로 선택하는 상품도 다르더라라는 건데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상품을 다 알지는 못하실 텐데 참고 삼아 대략 봐두시면 나중에 선택하실 때 아 저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사실 또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이기도 합니다. 기억이 나실지 하나씩 보죠. 우리가 1년 이내 목적에 쓸 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6개월 뒤에 뭔가 뭐 부채를 상환해야 된다. 내가 6개월 뒤에 어딘가 뭐 부모님께 선물할 돈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1년 이내에 쓸 돈을 넣어둘 곳은 증권사의 CMA, 증권사의 MMF, 은행의 MMDA 이런 상품에 넣어주면 좋구나. 이 상품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맡겨도
1% 이상의 이자를 주는 그런 그 보통 예금과 같은 입출금이 가능한 그런 계좌, 자동이체도 달 수 있는 그런 계좌다라고 배웠고요. 이런 상품들의 장점은 유동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년에서 3년 정도 뒤에 쓸 돈은 어디에 넣어두면 좋으냐 했을 때 은행의 예금, 적금 또는 우리 회사채 배웠죠. 그 다음에 그런 채권들을 담은 채권형 펀드 배웠습니다. 원금 보장이 되는 ELB 배웠었고요. 회전식 이익금, 조합원 애탁금, 계단식 복리예금 수업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 이런 것들 1, 3년 안에 적합하더라. 그 다음에 3년에서 10년 정도 뒤에 쓸 돈은 어디에 저축할까요? 그랬을 때는 중기 채권, 주식형 주식 또는 주식형 펀드, ETF, ELS 다 배웠습니다. 파생 상품이죠. 그다음 장마저축은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보험사의 장기저축보험 이런 것들이 3년에서 10년 보고 투자하는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10년 이상이나 묻어둘 돈은 어디 넣으면 좋을까 했을 때 인덱스 펀드 배웠죠. 우리는 인덱스 지수 를 추정하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장기 채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변액보험 또는 연금에 투자를 한다. 이런 게 이제 10년 이상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퀴즈도 하나 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월 100만 원씩 1년 만기 적금 이율이 10%인 상품에 넣었는데 1년 후 이자는 얼마일까요? 100만 원을 1년에 넣었으면 1년 만기 적금에 월 넣었으면 총 1200만 원을 넣었고 이율이 10%면 어떤 분들은 1200만 원 넣었으니까 이율이 10%니까 이자는 120만 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만원씩 1년 넣었고 원금 1200만원일 때 이율이 10%였다. 이자는 얼마일까요? 답은 120만원이 아니라 65만원이라는 겁니다. 세전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즉 세금은 고려 안 했으니까 세금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가 아니라 세금을 고려하지 않아도 65만원이라는 건데 이유는 우리가 1월 달에 1월이 아니라 첫 달에 넣은 100만원 적금 1년 넣었으니까 첫 달에 넣은 한 달 분은 12개월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10%인 이자 1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달에 넣은 거는 11개월만 거치했기 때문에 12분의 10 곱하기 12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91,000원. 세 번째에 넣은 거는 83,000원. 네 번째 달에 넣은 거는 75,000원. 이렇게 거치 기간이 넣은 기간이 다 넣은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4개월 차에 넣었으면 9개월만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10%는 12개월을 머물렀을 때 1년을 채웠을 때 제시한 이율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 다르게 그래서 결국은 이자 총계는 65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1200만원 넣고 이자 65만원이면 이자를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 5.4%로 표기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1년을 기준으로 이율을 표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을 채웠을 때 이율이 얼마냐? 연 이율로 표기를 하게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을 채웠을 때 1월 달에 넣어서 11개월 가득 채운 이자의 이율을 기준으로 얘기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렇다라는 것도 한번 상식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투자 원칙도 강의할 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행, 생애 설계를 하라, 부동산과 금융자산 간 자산 배분을 하라, 비과세, 과세 이연해서 세금도 중요하다, 현금 흐름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강의를 하는 내용 중에서 아주 일부만 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짧고 또 여러분들께서 직접 돈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극히 드물 거기 때문에 내용이 지금은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배웠던 수업이 자산관리사의 일부분인 투자 설계를 배웠고, 이런 배워서 여러분들께서 취득하는 그런 자격증이 추구하는 직업이 재무설계사이며 재무설계사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 대략 좀 감을 잡았으면 해서 제가 하는 수업의 내용을 일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는데 또 이런 내용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